정확히 30년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겁니다.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지만 적지 않은 현안에서 대립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향후 한중 관계는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또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김환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전쟁에선 적국이었던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서로 총구를 겨눴던 그런 사이였는데 30년이 흘렀습니다. 한중 수교 30년, 큰 틀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전쟁에서 물리적 직접적인 충돌을 했던 한국과 중국 사이에 네. 당시의 국제 환경이 냉전이 끝나가고 탈냉전 시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맞이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당시에 89년 6월 달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에 관해서 유혈 진압을 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1년도에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수교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졌다라는 생각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수교를 서둘렀습니다. 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노태우 행정부 시기에 북방 외교를 이미 당시의 구소련 그리고 동구 국가들과의 수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임기 이전에 중국과의 수교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북방 외교를 완성하기 위해 서두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정치 분야에서 또 사회 문화, 경제, 군사안보 분야에서 굴곡이 있었지만은 차분하게 발전을 이루어왔고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 교수님 옆으로 30년 전, 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중 외교 수장들이 서명하는 그 당시 화면인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 맞습니다. 표정과 또 한번 지금의 표정을 비교해 볼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서울과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열리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인데 네. 이 자리에서 양국의 그 외교 담당자들의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을 할 텐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국이 자신들이 바라는 양자 관계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아마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호 존중 또 상호 이익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협력 틀을 만들려는 제안을 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강조했던 속칭 5개 응당, 예. 또 독립자주, 설린 우호, 그다음에 공급망이라든가 상호 이익 같은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을 물론 응당이라는 표현이 현재 논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한국에 명확히 전달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정상 간의 메시지가 지금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나 한중의 협력을 바라는 인사들이 한 3가지 정도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위급을 포함한 한중 전략 대화 채널이 얼마나 정례적이고 제도화되고 다시 복구되고 확대될 것이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한중 경제 관계를 본다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발해내고 확대해내는 새로운 경제 협력 틀이 무엇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능성이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박진 장관, 왕이 부부장이 참석할 것이다. 자, 그런데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거든요. 사실 25주년 때도 그랬고 20주년 때도 그랬고 국가 부주석이 참석한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때와 좀 대비되는데 뭐 사드 때도 부주석급을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수교 이후에 중국 측의 기존 입장은 20주년 때 당시에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진핑 지금의 현 주석이죠. 네. 또 당시에도 차기 주석으로서 각광받던 시기입니다. 국가 부주석이 참석함으로써 중국이 얼마나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느냐가 나타났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5주년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는데요. 부주석이었던 완강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찌 보면 20주년 때 중국이 한중 간에 전략적으로 한국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 전략적으로 많이 접근했던 면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보면 10주년 행사나 15주년 행사에서도 정협의 부주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급 참여자로서는 당시에 그랬던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북한에 관해서 여전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중국 공산당의 인사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공산당이 아닌 정협 출신의 인사들이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파를 포함해서 8개 정당이 들어가 있는 공산당이 아닌 정협의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네. 정치적인 부담을 좀 줄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25주년에 사드 배치 예. 현안이 터지니까 다시 원자리를 찾았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30주년 행사에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부총리급에서 장관급이라는 논의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공산당의 주요 인사가 참여했고 또 이제는 장관급이 참여함으로써 이전 25주년의 사드 사태의 그런 갈등보다는 조금 원만해진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만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군요. 예, 즉 중국은 당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는 면에서는 네.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지금 이 한중 간의 가장 큰 난관이 사드 문제다 이렇게 꼽기도 했었고 또 중국에서도 삼불일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드에 대해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리고 한중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드에 관한 문제는 지금 한국과 중국 모두 안보 주권과 이익에 관한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예. 즉 한국은 안보 주권으로서 이 문제를 중국의 압박에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 안보 이익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중 양자 관계를 떠나서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자신들의 영내에서의 전략적 군사 안보적 이익의 훼손이 오기 때문에 예.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이런 대응이 사실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중국도 합니다. 예. 즉 이것은 단순히 한중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강하게 견제함으로써 향후 나올 수 있는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체제나 또 사드 배치와도 연관되어 있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 등등을 미리 제압하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삼불 이란의 속내를 좀 말씀하고 계신데 참고로 저희가 준비한 화면도 있거든요.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삼불 이란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시고 이란 같은 경우 이제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드 정상화 추진 자체가 이 같은 또 중국의 삼불 이란육에 선을 그는 메시지로 또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중국은 우리 새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을까요? 예,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삼불에 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이 네. 약속이나 합의 또는 합의된 문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대외 환경이나 들어선 정부의 그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한국이 삼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논의의 틀인 이것을 약속과 합의로 몰아가고 최근에 와서는 일한까지 더해가면서 이 사드와 삼불에 관한 논의를 중국이 원하는 틀로 자꾸 유도하고 그 안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네. 기존의 우리의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면서 한국이 왜 이 안보 주권 문제와 또 중국이 우려하는 바를 이해하면서도 한국이 어떤
윤석열 정부가 입장을 취해갈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부분이 이게 여러 가지 트랙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만 한중 간의 어떤 관계라기보단 뭐 미국도 있고요. 또 G2이기 때문에 또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좀 밝힌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드나 산불 문제는 한중 간의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찌 보면 다자 간의 문제, 특히 방금 말씀하신 G2라는 세계 최강대국 두 개인 미국과 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국으로선 상당히 입장 표명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한국은 이것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현 상황과 당시의 한국의 대내외적인 국익과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그 정부로서 정부가 가지는 이 현안에 관한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입장 표명이 약속과 합의가 다른 것은 조약과 다른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미중 모두에게 중요한 현안으로 나오고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게는 압박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명확한 입장과 신중한 입장 표명을 유지할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섣부른 약속이나 합의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 표명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안보나 경제 그리고 또 국민적인 정서도 중요할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반중 정서 또 중국에서는 반한 정서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그 정서적 괴리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예. 먼저 대책을 생각하기 위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애국주의 교육 또는 애국민족주의 교육과 사상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예. 그를 통해서 내부적 결집을 다지고 시진핑 주석의 권위와 당의 정통성과 지지도를 높이려는 국내 정치적인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동시에 이러한 교육이 진행됨으로써 중국 내에서 문화적인 자긍감과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문화로서 주변 문화를 이해하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네. 중국 중심의 문화로서 이 영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유사성을 가진 한국과는 나타났듯이 한복과 김치에 관한 문화적 논란이 계속 예. 나타나고 또 이렇게 네티즌들 사이에 논쟁이 나다 보니까 양국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높아지고 자칫하면 민족적 반감까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수교 이후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은 현재 한중 관계가 갈등기에 접어들면서 네. 가치와 체제에 관한 차이점들이 다시 부각됨으로써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에 대응하려고 단기적으로는 정부, 양국 정부가 이제 관리하려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상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청년, 청소년, 차세대 리더, 청년 장교들의 교류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서 상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지난 30년간의 어떤 한중 관계 주요 일지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여러 가지 굴곡들을 거쳤거든요. 최근에는 사드 문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리고 칩4, 또 한한령 등이 좀 이제 첩첩한 현안이다 이렇게 좀 꼽고 있는 것들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 한국, 대만, 일본을 묶는 칩4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면서 한중 관계 위협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칩4를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IPEF를 등등으로 네.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과연 경제적으로 미국 편에 드는 것이 아니냐, 미국의 손을 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나타났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중국에 풀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러한 경제적인 산업 공급망이라든가 산업 다자 간의 산업 협력 틀을 미중 사이의 어느 한 나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 다자 협의체와 기구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비판한 IPEF나 방금 말씀하신 칩4에도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CEP에 한국과 중국이 주도해서 체결을 했고요. 네. 또 한중이 모두 참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CPTPP 그리고 한중 사이에도 FTA 후속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즉 한국은 이렇게 다자간 협의체나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정체성을 확보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미중 어느 한쪽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속에서도 치포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또 RCEP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쉽게 질문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냉전 국면 속에서 우리가 미중 G2라는 어떤 그런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좀 존재감을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과 합의된 가치, 정체성, 국익을 가지고 정책적 방향성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별로 네. 우리의 구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분야라면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또 대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시장이 좁은 한국의 경제 정체성을 생각한다면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또 한국의 가치관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 다자간 자유로운 다자 무역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자간 협의라든가 경제 협력은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느냐 중국이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칙을 중심으로 상황별 구체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